예, 은수 씨, 안녕하세요. 추옥 씨는 그 계약했어요? 공배로 받았는가? 네, 계약금 들어왔어요, 500만 원. 오늘 그러면 추옥 씨는 계약만 하고 오신 거네? 일단 전화상 통화하고 예, 가계약금 500만 원 받고요. 계약서는 추후 적기로 하고, 네, 아직 일정은 아직 안 잡았어요. 오늘 저녁 음, 4돼서 이제 돈이 들어왔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은 참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죠. 예, 네. 그것도 뭐 하여튼 3억까지 원하던데, 그래도 350원 더 받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하라니까 기어이 뭐 제가 가진 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충수가 좀 괜찮아서 그런지 음, 비어 있는 집도 있었는데 이거를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게 몇 층이었지? 28층 중에 24층이요. 아, 층수는 진짜 로얄층이네. 네. 그때 2등이랑 가격도 17만 원 차이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단기 매도 해가지고, 그래도 뭐 네. 한 1,500만 원 정도 남기면 뭐,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으로 생각하려고요. 물론 명도는 안 해봤지만 일단 뭐 아직 종잣돈을 좀 불려야 되니까 그쪽으로 컨셉을 잡아보려고요. 한 해 세네 층만 하면은 아저씨가 되게 잘해줄 거예요. 그런가 해. 좀 더 힘을 써봐야 되겠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규진 씨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옥 씨는 진주에 있는 거 벌써 팔았다 그러는데 아직 주옥 씨는 잔금도 안 치렀죠? 캠코랑 잔금은 4월 6일이고요. 4월 6일에 잔금 치르고 그러니까 매매 이거 잔금은 4월 15일. 열흘만 돈을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네, 뭐 돈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랑 지인 찬스 한번 쫙 이용해 볼까. 그래서 이제 대출하지 말고 네, 너무 마이너스 아까워서 통장이나 아니면 주위에 잠깐만 돈 빌리는 걸 한 열흘만. 해가지고 네, 예, 굳이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이렇게 주면서까지 맞아요. 할 필요는 없잖아. 네네, 열흘인데 좀 그래서 하여튼 네, 그 물건은 뭐 상태가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예, 집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명의만 좀 되면은 좀 한 전세 한두 바퀴 해도 괜찮을 것 같던데 예, 명의가 묶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정책이 지금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1,500이나 2천만 원씩 이렇게 한 해에 세네 건씩만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그렇게 종잣돈 풀려나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이러면은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정권이 바뀌든지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완화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그때 맞춰가지고 돈을 또 풀리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랬어, 항상. 잘 마무리해가지고, 담당 부서에 전화해가지고, 그 단기 매도했을 때에 얼만큼 양도세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자, 오늘은 교육생 한 분이 정말 진짜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 사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도권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집을 한 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서울권 안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집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뉴스나 요즘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서울은 가격대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떨어질 조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팔아서 현금을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당분간은 전세나 월세에서 그렇게 살면서 4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좀 내려가는 그 시점에 집을 구입하는 게 지금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은 거래가 원활하게 지금 되지도 않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 가격은 서울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은 해가 지금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물론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물론 떨어질 때가 있고요.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다시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는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패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락하는 그 시점을 돌아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폭락은 언제 했습니까? IMF 때 폭락을 했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큰 이슈가 있었을 때에는 가격대가 폭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가격대가 떨어진다 그래도
서서히 떨어지지 폭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대출에 대한 그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번 6월 달에 세금이 또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물건들이 쏟아지는 그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벌써 다주택자들은 정리할 거는 다 정리하고 이번 6월 달을 그냥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주택자들은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금에 대한 것도 벌써 계산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금 이렇게 맞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현실하고 좀 틀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금리도 영향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지금 거래되는 이런 양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된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각인을 쉽게 써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공급하고 수요의 원칙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산국가가 그리고 자본국가가 이런 걸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화폐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을 때는 그 상품에 대한 값어치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쟁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돈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종이 지폐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금이나 은으로 화폐를 값어치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이라는 거는 항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이라는 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항해 시대죠. 금을 찾기 위해서 탐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가보니까 금은 지금 안 보이는데 자기들이 이때 동안 살아가면서 생전 처음 본 상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향신료하고 설탕이었습니다. 향신료의 대표적인 게 후추죠. 그리고 이 설탕, 이걸 가지고 유럽으로 가져가가지고 이 상품을 풀어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 향신료에 사람들이 매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탕에 사람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겨울이 더 많이 오는 국가죠. 그러니까 이 설탕하고 향신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별로 안 되다 보니까요. 향신료하고 설탕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선원들이 한번 무역을 하러 갔을 때 이 향신료를 1g만 자기 속주머니에 아니면 옷 사이로 이렇게 집어여가지고 팔았을 때에 1g의 값어치가 집을 3-4채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은 상품이 있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은 금리가 높든 낮든 이 상품의 값어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다 아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서울은 올해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요. 내년에도 부족하고 내후년에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서울은 공급 물량이 계속 이렇게 부족한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주거용의 주택 가격은 보합이거나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잘 안 돼.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강남은 15억에서 20억 넘어갑니다. 일반 서민들이 강남에 있는 집을 살 여력은 안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북에 있는 이 집을 본다라고 하면은 강북은 아직도 6억이나 7억, 8억 하는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억이나 7억이나 8억에 이런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구입을 하지 못할까요? 일단 첫 번째, 더 좋은 아파트를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지만 괜찮다고 해도 오래된 아파트라도 나는 구입해서 그쪽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에서 2억 5천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6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니까 대출 나오는 게 40%밖에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은 대출이 2억 5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억 5천이 있다고 해도 집을 살려고 하면은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32만 가구를 대책을 이렇게 펼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 쪽에 그리고 빌라 쪽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이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빌라를 내가 구입해서 그쪽에서 살아볼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빌라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 대책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가 아니라면 또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에 살아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서울에 못 살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애들을 서울에서 내가 키우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서울권 안에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서울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력은 안 되는 게 현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세에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수요만 억제하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격대가 안 잡히거든요. 정부에서 말하는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3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5년 안에 32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32만 원은요 힘든 수치입니다. 이게 상기 신도시처럼 허벌판에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안에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그만 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얘를 지금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 철거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용적률도 바꾸고 용도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부층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지주들하고 조합 측들하고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합의를 맞춰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5년 안에 뭔가 짓든지 말든지 하는데 벌써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진영을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죠? LH공사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몰랐는데 LH공사 직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땅을 매입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놨답니다. 나무 간격을 보면은 몇 센치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이쪽에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제대로 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의심스럽죠. LH공사 직원이 이 땅을 7,000평을 100억을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은행을 통해 가지고 56억을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샀다라고 하는데 거진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요. 56억이라 그러면요. 크게 이렇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LH공사에 다닌다 그러면은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2% 초반대겠죠. 그럼 56억에 한 달 이자는 한 1,000만 정도 합니다. 1년이면요. 1억 2천이고요. 구입했던 당시가 18년 6월 달에 거진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5분 6월 달이 되면은 3년입니다. 3억 6천을 이자만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그것도 참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는 이 당시에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는 시점이에요. 이 정부에서. 그런데 여기 이 땅은 후보지였는데 후보지에서 탈락이 됐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그 값어치는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샀단 말이에요. 이 후보지에서 탈락됐는데 올해 초에 여기가 상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3년이 안 된 사이에 진짜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100억을 주고 이렇게 샀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됐다고 하면은 토지 보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무를 심었는 이유는 빈 땅보다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더 보상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00억 정도는 벌었다는 거예요. 2년 만에. 대박이죠. 저도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공사라고 하면은 흑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적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료를 올린다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물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료를 올리면은 한전은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이 성과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적자를 보는 게 맞습니다. 한전은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게 공사죠. 토지공사도 똑같아요. 토지공사도 적자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땅을 매입했을 때에 이 농촌에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장사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토지 보상을 제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토지공사의 일이죠.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 토지공사는 적자가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이 경우는 토지공사가 흑자를 본 게 아니고 직원들의 생활이 흑자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번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후보지에서 탈락이 됐지만 내가 이쪽에 간부급이니까 신도시로 계획을 할 가능성도 크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어차피 될 거라는 걸 확신을 하는 무슨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7,000평도 하나로 이렇게 묶인 게 아니고 지분으로 또 쪼개놨습니다. 1,000제곱미터씩 이렇게 쪼개놨어요. 1,000제곱미터면 한 330평 정도 되죠. 지분 분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땅으로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계좌로 바로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가지고 집을 막 이렇게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집들의 가격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땅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 상기 신도시를 계획했는 그 이유가 뭐죠? 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상기 신도시에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서울 외곽지에 저렴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으로 이렇게 받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공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첨예의 취지하고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세금으로 다 보상을 해주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허용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사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뭔가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공사인데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에서 일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이 땅을 구입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지정이 돼서 혜택을 받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분이 지금 국토부 장관 하기 그 전에 토지공사의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 쪽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밝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안에 빨리 이쪽에 공급 물량으로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수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지주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못 들어가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주도로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데에서 여째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수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 안에 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5년 안이 아니고 6년이나 7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32만 원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꿈 같은 이렇게 얘기지만 다 안 되더라도 10만 원만 돼도 성공을 했는 정책입니다라고 저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만 원도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지금 아직까지 가격대가 안 올라가는 이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쪽에 거주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금방 말했는 것처럼 우리는 돈이 없네. 내가 지금 예전같이 규제가 안 들어갔을 때는 집을 한 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출이 7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9억 이하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40%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9억에 대해서는 40% 나오고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 대출이 나와요. 만약에 6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50%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 가지고는 내가 집을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6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40% 대출했을 때는 2억 5천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배우자하고 7천만 원 정도 이하였다 그러면은 50% 대출 나온다 해도 3억밖에 안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5천이라 그러면은 5억에서 5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 취득세 내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진짜 서민들이 서울 안에 집을 하나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지금 이 정책으로는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구조에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매나 공매를 배웠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매물 나오는 거는 6억 선인데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는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 돈에 맞춰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집 한 채를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집을 다 팔고 지금 무주택인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우리 교생이 그 6억짜리를 5억에 입찰가를 지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5천이었는데요. 그 대출 나오는 것도 KB 시세가 6억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2억 5천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5억에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출 2억 5천 받고 본인 돈 2억 5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명도 끝내고 지금은 이제 이사해가지고 그쪽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한 4개월 정도는 계속 입찰 들어갔습니다. 매번 폐찰하다가 이번에 1억 정도 차익으로 해가지고 그 물건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경매로 그렇게 집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면은 매번 입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서 돈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3개 정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집은 얼마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에서 2억 5천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구입해서 이쪽에서 애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3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